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남궁훈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 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 분야 먹는 물 관리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5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패널 토론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흥미진진한 그런 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선 오늘 세 분이 발표하는 가운데 아마 일부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좀 몇 개씩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먹는 물 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인데 1995년에 제정이 됐죠. 근데 원래는 1961년에 수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도법은 공공 영역에서 상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소위 민간 영역에서 이제는 먹는 물도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공공 쪽의 정부, 지자체에서 책임지던 수돗물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민간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병입수 공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과 관이 물 공급, 먹는 물 공급에서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우리 김경민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실 때 2가지 영어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탭워러입니다. 수돗물이고 하나는 바틀드워러거든요. 병입수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병입수를 먹는 샘물로 명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토론된 발표된 그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은 사실은 수돗물도 포함되고 먹는 샘물, 병입수도 포함되고 해양 심층수도 필요하고 먹는 지하수도 다 포함되는데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병입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이라고 보고요. 이게 그 수도에 관련된 것은 수도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수돗물 수질 기준 항목입니다. 오늘 또 60개냐 61개냐 쪽에 있는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 특히 그 수돗물 수질 기준은 내셔널 드링킹 워터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죠. 61개 항목이 맞습니다. 원래 1963년에 보건사회부에서 음용수질 기준을 만들 때 총 29개 항목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 그 다양한 화학물질, 미량 유해 화학물질들이 검출이 됐죠. 그래서 29개가 오늘 현재 61개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 숫자가 또 우리 최인철 박사님 발표하셨듯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김경민 박사님 또 우리 이창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민간 쪽에서 먹는 물 이 공급에 뛰어들면서 소위 이게 물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총론을 말씀드리고 5분의 우리 이 먹는 물 관리 쪽에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 5분 패널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나다 순으로 갈 텐데요. K-워터 수자원 연구원의 김병기 원장님의 토론을 시작으로 패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워터 연구원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오늘 그 먹는 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토론회와 그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 먹는 물 관리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 역사는 우리가 직면해온 다양한 수질 위협을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오랜 도전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관리법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참석해 주신 관련 정부 부처, 학계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치열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과불암물과 미세 플라스틱 등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오늘과 앞으로의 고민이 곧 먹는 물 관리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식하에 저는 4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량오염물질 이슈 관점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어떤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산업 공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밀해짐에 따라 오늘 논의된 미량 오염물질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화학물질과 의약물질 사용이 급증하면서 합폐수를 통한 신종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각 유역별 하천에서 미량 오염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생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이 하천에서 과불암물 검출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첨단 산업 육성과 함께 미량 오염물질 대응 준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도정수 처리 공정 확대 도입 관점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4년에 미국 EPA는 먹는 물 내 과불암물 수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장단기 대응 전략과 기술 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 EPA 수준의 수질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상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수장의 과불암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수질 감수 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데이터를 미국 EPA 수질 기준에 적용할 경우 일부 정수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오늘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과불암물과 미세 플라스틱 등 미량 오염물 제거에 효과적인 고도정수 처리 공정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비중은 지난 20년간 4배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23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 공정 도입률은 여전히 4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량오염물질 문제의 심화와 확산을 고려할 때 고도정수 처리 공정 도입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초기에 도입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경우 노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또 최근에 신종 미량오염물질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개량하고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수처리 시설의 확대 도입 및 리모델링과 함께 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인적 투자도 함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상수도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원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하수 처리장의 고도 처리 도입 확대도 상수도 정수장의 고도 처리 못지않게 확대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수처리 기술에 대한 R&D 확대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제기되었던 과불암물 대응 기술과 같은 기술적 접근법을 포함해서 미량오염물질 대응에 효과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된 감시 기준 및 공정 시험법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과불암물 관리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미량 오염물질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긴밀한
R&D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선진국가의 그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올해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글로벌 공동 연구 협력 플랫폼을 통해 생명공학 응용 기술을 활용한 물과 토양 내 미량 오염 물질 제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호라이즌 유럽 준 회원국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만큼 이를 미량 오염 물질 처리 기술력 향상에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수자공사연구원에서는 정부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맞춰서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현재 유럽 주요 국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컨소시엄 구성 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력 있는 법제도적 규제안 마련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시행된 미국의 EPA 과불함을 규제하는 오랜 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이행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미량 오염물질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왔고 연방정부 주도로 국민적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국가 음용수 기준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23년에 유럽 화학물질청이 보다 강력한 과불함물 사용 제한 조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례는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량 오염물질 대응 및 관리를 위한 먹는물 관리법 발전과 규제안 마련 과정에서 고도정식 처리 도입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과 국내 미량 오염물질 처리 및 제거 기술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 반영을 위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규제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관련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늘과 같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실효성 높은 먹는물 관리법 발전과 규제 방안 도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기 원장님께서는 그 신종 미량 오염 물질의 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 공정 확대 도입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PFAS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합리적이고 수용력 있는 법 제도 규제안의 그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물환경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김성표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남궁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인 박사님, 최인철 연구관님 그리고 이창하 교수님께서 먹는물 30주년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해주셨고 거기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은 제가 토론문을 좀 작성을 해야 돼서 먼저 기존에 있는 분들의 내용을 해서 좀 썼는데 김경인 박사님이 약간 반칙을 하셨어요. 내용을 완전히 바르게 쓰셔가지고 제가 썼던 거가 좀 무효화됐는데 김경인 박사님에서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느낀 거는 이게 뭐 공공재가 우리가 경제재로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니즈를 국가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걸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관련된 다른 것들, 폐기물과 물, 또 뭐 공기, 이러한 어떤 우리가 미처 살피지 않았던 것들, 삼상에 대한 얘기, 액체, 고체, 그리고 기체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뒤쪽에 가서 점점 더 그 생각이 드는데 과연 공공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공공에서 과연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생겼습니다. 뭐 이창하 교수님은 조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2억 8천만 개 되는 유해 물질이 나오고 매일 10만 개 정도가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1개를 분석을 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표준화라는 방법이 과연 제때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고민할 때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신종 오염물질이 다른 어떤 전환점으로 좀 들어오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BOD, COD는 모든 오염물질을 이제 산소로 퉁쳐서 그걸 가지고 O2로 관리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로 선정을 해서 그걸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10만 개 넘는 거를 과연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그 스피드를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기하급수로 아까 좀 말씀하신 것 1000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골든 스탠다드를 찾으려고 그걸 가지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규제하려는 이 우리 오드 테크닉한 이런 방법론이 신종 오염물질을 대응하는 과연 적절한 체계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반도체 부분에서 더 많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역 관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 스탠다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점점 더 딜레마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신종오염물질의 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체계에 대한 어떤 위협이 그러니까 그냥 관리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해성 하는 평가, 우리가 처리 기술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종 먹는 물에 우리가 도전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통은 모니터링하는 기법 자체가 어떤 방법론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메소드, 공정시험법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종오염물질로 가면 LOD 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변법들이 생기게 돼요. 정말로 많은 변법이 생기고 저도 이제 하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 다매체 분석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LC SMS를 한다고 해도 그걸 오비트로 할 거냐, 타임 오브 플라이트로 할 거냐, LOD도 다 달라지고 일라이자로 할 거냐. 우리 조류 독성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 그럼 뭐가 골든이냐? 그런 부분은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펼쳐놓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그거를 골든 스탠다드가 어떤 거다라고 찾아가는 과정으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많은 변법들 중에 이게 제일 유효하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낚시로 찾기보다는 그물적인 방법론으로 한꺼번에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공공에서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를 해서 방법론,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서로 토의하면서 찾아가는 합의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해성 평가도 아까도 최인철 연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올드가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테크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암 물질과 비발암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세이프 팩터로 나눌 거냐, 레퍼런스 도즈로 나눌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70년 동안 위해성을 우리가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할 거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가지고 우리가 위해성 평가를 하는 기법인데 그걸로 우리가 신종오염 물질을 다루기에는 이 농도가 너무 낮고 장기 독성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아마 이 방법은 환경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제가 생각에는 결국은 신종오염물질을 건드린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다부처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독성도 인실리코 쪽.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뭐 QSAR 아마 그 얘기도 뒤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스피드업을 어떻게 빨리 해서 독성에 대한 대부분의 분류 체계를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창하 교수님 이제 PFAS는 진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정수 처리체계나 아니면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제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고도 처리가 아마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부분이 그러면 아마 이게 신종 오염물질의 어떤 레지듀얼한 것 중에 가장 잔류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커스로 하는 새로운 아마 법 체계가 필요로 해지는 그런 순간으로 이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브로드하게 얘기도 했긴 했지만 신종오염물질을 우리가 고민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분석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을 혼자서 할 수 있다.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과 다양한 연구자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정수 처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침전과 뭐 이 표준 방법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론을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좀 빨리 래피드 센서를 개발한다 해도 그게 우리가 표준적인 측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채택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론을 표준화 방법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나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수질 기준에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수질 기준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생활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용수 따라서 기준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니냐. 먹는 물도 그렇지만 용수별로 아마 수질 기준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또 전환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신종오염물질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한번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표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슈 또 앞으로의 그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그 미량의 신종 유해 화학 물질들의 그 모니터링 방법, 분석 기법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데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패널 토론하는 가운데 그 저 뒤에 그 수원에는 그저 부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어느 쪽은 모르겠는데 수원을 대표하는 염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지금 국회물 포럼의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저희들 그 물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그리고 한 말씀 잠깐. 괜찮습니다. 지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남궁은 박사님 그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시장 되기 전에는 늘 같이 활동을 했던 분야가 그 이렇게 상하수도 이런 분야였고 수질환경 분야였는데 제가 고향에 한 20년 만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그 환경공학회와 수처리학회 뭐 이런 데 쭉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자체장으로 또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지난해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물포럼을 나중에 알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한정혜 회장님이 같이 하셨고요. 그 자치단체장 하면서 상수원 보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 물의 재이용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빗물 도시로서 레인시티 사업도 하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그 비상식 수원으로 상수원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조류가 발생할 때 또 조류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먹는 물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그 불소화 작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도 핵심적 과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고도 처리 만든 수원이 우리가 그저 중수로 써도 괜찮을 그런 그 상수까지를 다 잡아먹는 것 때문에 이것은 수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최초로 먹는 물 관리법 만들 때 저도 시민운동하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30년이 돼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슈들이 돼가지고 먹는 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이런 기술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논의를 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국회가 늘 그렇더라고요. 정치 현안 때문에 다른 일이 다 묻힙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치 현안 때문에 거리에도 나갔다가 와야 되고 또 뭐 지금 시간에도 탄소 중립을 비롯해서 기후 변화 문제가 지금 동시에 4곳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씩이라도 잠깐씩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도 끝내기 전에 이거는 제가 조금이라도 가서 옛 동지들을 만나는 기분으로 왔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그 국회 물포럼이 29차를 맞는다는데 먹는 물 관리와 관련돼서 오늘 좋은 의견 저도 경청하고 저는 환노위는 아니지만 국토위 소속에서 수자원 관리 쪽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할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태웅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장을 오래 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물 관련된 여러 어려움, 도전 과제들을 잘 해결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수도라든가 물 재응이라든가 소위 대체 수자원 쪽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난번 우리 토론회에서 그 제안되었던 대체 수자원 새로운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세종시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그 지금 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는 신영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토양지하수 과장 신영수 과장입니다. 저 사실 오늘 29차 토론회인데 제가 지난번 28차 토론회 때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대체 수자원이었었고 그때는 사실 그 대참으로 제가 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해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니까 올 수 있으면 제가 와도 되겠는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찾아왔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저의 업무 범위를 많이 또 넘어가는 주제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조금 말씀드리기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지만은 좀 그 관련해서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 초반에 저희 차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먹는 물 관리법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수도법 외에 먹는 샘물, 소위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이제 제정이 됐었던 법이고 현재도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은 수돗물에 관하여는 이제 수도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분야적으로는 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먹는 물 관리법은 이제 저희가 제정된 지 딱 30년,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됐고 저희 토양지하수과 차원에서는 이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필요 사항들을 모아서 빠르면 이달 말에 먹는 샘물 선진화 전략 또는 다른 그 제도 개선 추진 과제라고 하는 일종의 종합 대책을 좀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소개를 드리고 오늘 토론이 많이 이루어진 밀양 물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문에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먹는 샘물이 이제 95년에 처음으로 시판된 이후에 저희가 환경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생수 산업, 먹는 샘물 산업의 육성보다는 당연히 수돗물 음용률 제고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기조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서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근데 그와 함께 지금 먹는물 관리법 제정이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생활 패턴의 변화라든가 기호의 변화에 따라서 먹는 샘물, 생수의 음용 비율도 전 국민의 34.3%께서 생수를 드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환경부는 그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먹는 샘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필요 사항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달 말에 먹는 샘물 그 선진화 전략 등 이제 그 명칭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먹는 샘물 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모아서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세미나에서 토론회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된 부분이 이제 신종 미량 오염 물질, 신종 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먹는 샘물 선진화 전략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과부라 화합물과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많이 그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미량 오염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 국외 동향을 보고 측정과 모니터링을 고도화 또는 확대해 나가면서 정책적인 수단 그리고 규제 관리 수준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 물질별로 이제 사실 보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규 오염 물질이 있을 때 측정 모니터링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 어느 정도 수준에 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황과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고, 끝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규제 수준을 어떤 결정하는 크게 이제 4단계의 단계로 구분한다고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과부라물 그리고 기타 다른 물질들의 단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측정 모니터링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ISO에서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FTIR법이라고 하는 것이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측정이 가능한데, 위해성은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측정 방법을 저희가 이제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부라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측정 모니터링 위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가 됐지만, 그러면 이제 그 국내외 이제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걸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수단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도정수 처리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아까 표로도 정리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만, 고도정수 처리를 활성탄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최소 이제 수천억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29년부터 도입될 그 강화된 과부라물 규제 수준과 국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70이라고 하는 감시 수준의 그 간극을 비롯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그 환노위가 열리거나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과부하 화물인 것 같고 오늘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부 내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까 물의 순환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과부하물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지표수, 지하수,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모든 매체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도 좀 더 통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부하물도 내일 이제 뭐 국제 심포지엄도 있습니다만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미세 플라스틱도 관련해서도 제가 환경부 내에서도 종합적인 연구 대응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외부적으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 저희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독단으로 결정할 수도 없거니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수 과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이 먹는 샘물의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두 가지 이 물질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과부하물,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이 신 과장님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먹는 샘물, 소위 병입수는 그 지하 안반대수층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하물이 거기도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과부하물 지하수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 일부 지역에서 과부하물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먹는 샘물 관련해서 선진화 전략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곧 또 발표를 한다고 하시니까 오늘 토론회가 아마 내용의 일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먹는 물 네트워크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엄명숙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는물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엄명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먹는물 관리법 30주년 맞이해서 이런 토론에 저희 시민사회를 패널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소비자 단체에 속해 있고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는 물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 운동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은 과소비를 없애자. 우리가 이런 소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한 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고 합리적인 소비는 무엇일까 했을 때 소비자의 먹는 물 선택지는 세 군데입니다. 수돗물, 먹는 샘물, 정수기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물에 대한 소비, 이걸 촉진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 가지 이런 먹는 물 관리법이 발생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우리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큰 전망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제가 이제 관리법을 사실 그 전에는 잘 모르고 운동을 해왔어요. 먹는 물 저희가 네트워크가 대상하는 게 수돗물, 아까 말한 것처럼 먹는 샘물, 정수기물입니다. 근데 먹는 물 관리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돗물은 이 먹는 물 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샘물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이번에 먹는 물 관리법을 새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입법조사처
그 김경민님 봤을 때 좀 할 말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단히 이게 어떤 입법 과정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법이나 제도는 그 용어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먹는 물이라고 했을 때 수돗물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먹는 물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영역이 달라서 이게 정의에는 들어가지만 수돗물법을 따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입법 과정의 실수 아니야? 왜? 지금 정의에는 들어가는데 수돗물을 따로 한다고 하고 별개로 분리한다고 하면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한다는 걸 제1시체로 놓는다고 하면서 사실 수돗물은 먹지 말라. 아니 약화시켜서 수돗물은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모든 것이 어떤 관점의 다양성이 충분히 여기서 반영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봤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수돗물법이 있었고 그거를 전부 공공이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수돗물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민간 시장에 열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먹는 물법을 넣어서 별도로 관리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저희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이제 그건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재정 과정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하다 보니까 먹는 물 관리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들은 뭐 당연시 하더라고요. 그거는 수돗물법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이 뭔가 될 때는 어떤 자극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이 같아야 되는데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먹는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우리 이 어떤 지금 이런 인식 뭐라 그러나 그 입법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 이제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점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30주년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이걸 어쨌든 모든 뭐 과거나 현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다고 하면 과연 먹는 물 관리법 이대로 괜찮은가? 이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한 번적으로도 한번 걸러봐야 되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먹는 물 관리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30년 지나서 지금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여전히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저는 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물 관리법을 이제 쭉 그 앞에 우리 패널 분뿐만 아니라 발제하신 선생님들 제가 다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영역의 부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것이 더 이 새로운 신종 유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시험법이 더 낫고 어떤 관리가 더 낫고 이런 것들은 충분한 논의나 그런 것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하더라도 아까 우리 그 사회전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먹는 물 관리가 민관 예전에는 관이 주도하다가 지금 민관 공존의 형태라면 이 지금 먹는 물 관리법의 어떤 주체가 이걸 사실 먹는 사람들은 소비자잖아요. 먹는 물. 근데 여기는 공급자만이 의견을 들 수 있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게 범주가 전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이 돼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 물을 마시는 소비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소비자 정책 그 위원회라는 것이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항상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뭐를 할 때 의견을 수렴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먹는 물 관리법도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현실을
반영한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그 엄청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어떤 이 정보를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어떤 정보센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각종 유튜브만 봐도 불안하고 또 정부의 정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호 어떤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고받고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의 어떤 소통 구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뭐 녹조가 나왔다, 무슨 뭐 마이크로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에 자꾸 그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불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들을 좀 안정화시켜서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해 정보와 무해 정보를 좀 알려줘서 적절하고 균형 잡힌 그런 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관 시민의 어떤 거버넌스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이런 자리를 기회로 해서 이런 좀 먹는 물에 관련한 어떤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사항도 서로 좀 소통하고 아까 우리 신영수 과장님이 소통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먹는 샘물 헌진아 네. 곧 발표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먹는 샘물에 뭐 규제를 완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샘물 상태가 의 기준과 이거 먹는 샘물이 기준이 달라서 지금 먹는 샘물이 더 깨끗해야 하여튼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업계들이 이게 이제 지나치게 규제가 되니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읽냐? 물이 굉장히 오염됐구나. 그게 만약에 옛날에 기준이 있었다면 그 먹는 샘물이 그 정도의 기준에 통과할 정도로 됐는데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너무 많이 오염이 됐는데 그 먹는 샘물의 기준은 그대로라면 적어도 우리 시민사회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이러이러 기준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 그냥 좀 설명이 필요하다. 왜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맞았는데 지금은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된다면 오해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 애로사항을 풀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어떤 정보, 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절한 정보의 소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국회 물포럼이든 또 우리 또 생각하시는 여러 전문가 또 시민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지금 먹는 물 관리법 30주년 개정 앞두고 이런 부분들 이런 앞으로 이제 이게 진짜 기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산업 관련해서 하고 우리 소비자들의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이런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명숙 이사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직함을 보니까 먹는 물 네트워크라고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돗물 네트워크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자, 저희가 수돗물 네트워크로 했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그 먹는 물이 수돗물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돗물 저희가 한 15년 운동을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향을 좀 제대로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벽을 합다하고 이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 지금 그 공급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돗물, 또 하나는 소위 먹는 샘물, 병입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기가 있는데
이제는 이걸 다 다루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수도법하고 먹는 물 관리법하고 이게 혼용이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 그 많은 그 시민들 또 이 비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분명히 드링킹 워터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 하나는 수도에서 다루고 하나는 이 먹는 물 관리법에서 다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김병민 박사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태보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틀드워러고 태보로는 공공 영역에서 공급하는 거고 이 바틀드워러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고 하나는 소위 G2C고 하나는 B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Safe and Clean Drinking Water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항목을 보면은 이 지금 그 수돗물은 61개 항목이지만 오늘 현재 지금 먹는 샘물 병입수는 52개 항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수돗물은 61개고 이 먹는 샘물 병입수는 52개일까? 왜냐하면 병입수는 화학 처리를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물리적인 처리입니다. 멤브레인을 이용하고 자외선 UV를 이용하고 이렇게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수도법에서 이 정수 처리하는 지표수를 정수 처리하는 거하고 저 깨끗한 지하수를 처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수를 처리하는 그 수돗물은 그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과정을 거치면서 염소 그 소독 부산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은 거고 이 지금 병입수는 깨끗한 안반 지하수 대수층의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소독이 이 지금 그 염수 소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항목 숫자가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확인을 하고 가야지 지금 계속해서 먹는 물하고 수돗물하고 이 지금 혼돈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서울시 그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 물연구원입니다. 지금 신물질 분석과 장현석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서울물연구원 신물질 분석과장입니다. 네. 그다음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 토론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3개를 들었고 이제 토론자의 토론 내용도 들어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연사 3분 발표하신 거를 듣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되게 상당히 좀 부합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신종 밀양 오염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수질 검사 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체계 개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에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부로 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조류 독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검출이 되고 증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비점 오염은 증가해서 오염 특성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이창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 들어보고 신종 오염 물질, 화학 물질이 2억 8천 개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조사를 했는데 2억 개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도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되게 우리 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물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점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먹는 물 검사 항목 60 저희는 지표수를 사용하니까 60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환경부 감시 항목에 이제 서울시 자체 감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 112개 항목이랑 그다음에 미규제 신종 물질 항목을 이제 180개를 하고 이제 이번에 올해도 5개 항목을 추가시켜서 185개를 하게 되는데요. 뭐 다 합치니까 357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 간의 경쟁도 됐었고요. 수자원공사랑도 이제 경쟁이 됐었고 막 이렇게 저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해가지고 저희도 뭐 의무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한번 그 지정을 해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검출이 계속 되는데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그 평가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신종 오염물질도 생기다 보니까 그 위해성 평가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혹시나 나오더라도 그 데이터가 주는 심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실태 조사 평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잘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신종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뭐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법과 제도를 좀 보완해서 모니터링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저희 신종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이 검출됐다 하게 되면 이제 조사 범위를 이제 확대하고 위해성 평가도 해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결과도 이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과학적인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도 적극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7개 되는 항목들을 관리하시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더니 더 이상을 늘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위해성에 기반한 이제 항목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질들을 어떤 물질들은 발암성이라든지 비발암성이라든지 관련 그 외국의 사이트를 조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다 독성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독성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구분을 해서 그 기존의 자료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기존의 그 어떤 독성 자료들이 없는 그런 신종 오염 물질들은 저희가 그 AI와 결합을 해서 큐사르라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구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위해도를 예측하는 거죠. 그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위해성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예측을 해서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그 위해성을 뭐 측정하거나 예측해서 그 위해성에 기반한 항목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어떤 우선순위 목록이 짜질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 목록을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위해도가 높은 항목들을 선정을 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저희는 3년간에 걸쳐서 이제 모니터링 뭐 지점과 개수 그런 주기들을 결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생각이고요. 그 모니터링이 끝나는 그 3년째 되는 해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사이에 신종 오염물질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을 해서 실태 조사의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평가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관리 수준을 결정을 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 수준을 결정을 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무조건 항목 늘리기만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그 종처리 공정도 이제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부하 화물이 될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그 양적인 그런 항목 관리를 해왔는데 질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어떤 그 위에도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더욱더 그 적극적으로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그 시민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통들이 가장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저희도 이제 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학계와 이제 저희 연구기관과 그리고 이제 국가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저희가 이제 QSAR라든지 AI를 기반한 그런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표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그리고 이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수돗물이라든지 그런 그 수질도 높이고 그 신뢰도를 높일 수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서울물연구원의 장현성 과장님이 그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신종 밀양 유해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회성 평가까지 이 가는지 감시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시면서 서울물연구원에 지금 하시는 일하고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의 그 하는 일하고의 그 아마 차이점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니터링을 하고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QSA를 통해 가지고 우회성 평가까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실험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그건- 위해도 평가를 하지는 못합니다. 예. 위해도 평가하지 못하고요. 예. 그 기존에 해놨던 그 선진 연구 자료들을 예. 그 찾아보고 검색을 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독성 자료들은 검색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요. 예. 새로 나타나는 신종 물질들은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위해도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네.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긴밀하게 네네,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협조를 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5분의 그 전문가 패널 토론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그 5분이 여러 가지 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제안해 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3분의 그 발제자들 혹시 답변이나 커멘트나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몇 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인철 박사님, 이창화 교수님 그 토론하신 내용 가운데 그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과부하물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까 발표 자료이 일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과부하물 그 유해성 자료가 작년에 굉장히 그 아주 1000배 이상 낮게 미국에서 그 기준값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이제 미국 기준값이 아주 낮은 기준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4 나노그램 퍼 리터. 근데 그 값도 미국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먹는 물, 수돗물에서 초과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정도 값인데요. 저희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기준값이, 그러니까 유해성 기준값, 그 전에는 이제 그 값이 이제 그 면역에 조금 영향을 준다라는 값인데요. 그게 약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정도에 다른 전문가들도, 우리 분야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검토를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분석법을 올해 저희가 목표는 한 1나노그램/리터 정도까지 시험 방법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해 그 작업을 좀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석법을 가지고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29년 까지는 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네, 저는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답변은 뭐 특별히 제가 따로 추가로 답변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생각하니까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게 항상 그러니까 미량 오염 물질하고 특히 과불암물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처리가 기존 기술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또 미세 플라스틱도 또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게 알고 봤더니 뭐 몇 나노짜리 미세 플라스틱이 막 진짜 10만 개가 돌아다니는데 여기도 지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었다 뭐 이런 게 또 뭐가 하나 터질 때마다 또 이게 뭐가 새로운 이슈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그 수돗물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수돗물 보면 우리가 1인당 수돗물 하루 사용량이 300리터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중에 진짜 먹는 거는 물론 한 3리터 밖에 안 되거든요. 1%잖아요. 사실 나머지는 다 이 변기 물 내리거는 거나 샤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데다가 먹는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지금 변기 물까지 내리고 자동차 세차하고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건가. 사실 이거를 뭐 이게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수돗물에 300리터 하루 300리터 쓰는 것 중에서 3리터 물 먹는 수돗물 어떻게 분류할지 모르지만 이게 먹는 수돗물이라고 하니까 좀 그 수돗물 못 먹냐 이렇게 또 이렇게 민감한 일게 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그거를 실제로 먹는데 쓰는 수돗물을 조금만 분리만 할 수 있다면 3리터 정도는 진짜 과불암물이 아니라 과불암물 할아버지가 나와도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양은 뭐 어떤 진짜 초고도 기술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궁극적으로는 이 너무 이게 다른 외국도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이게 좀 그걸 좀 분산시켜 가지고 약간 분산형 정수 처리하면 좀 처음 말단 정도 가면 이게 조금 분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렇게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 먹는 물들은 이 사실은 수돗물에 비하면 양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수돗물은 1톤에 1,000원이 안 되고 얘네들은 이거 지금 이거 1리터에 500원이면 500원이라고 쳐도 500배로 비싼 건데 사실 뭐 여기다가 엄청나게 규제를 때리고 뭐 규제 항목 한 1000개 만들어도 내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돗물 공급의 그 이원화 문제를 제안을 하셨는데 만약 이 신도시나 새로운 국가 건설에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 이 도시와 우리 지금 기존 이 모든 시설이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성 문제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벌써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경제성 문제 또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이건 재밌는 제안 해주셨고요. 우리 김 박사님. 잠깐 그 회사에서 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자리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발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두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PFAS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한꺼번에 신종 오염물질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면 PFAS는 위해성이 판명이 난 거이고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사이즈의 문제이지 화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플라스틱이 PFAS랑 똑같이 규제받아야 된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다른 형태로 좀 관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차 미세 플라스틱하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완벽하게 좀 분리가 돼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오케이지만 2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근하기도 힘들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2010년도인가 OECD 나노물질 관련된 대책회의에 갔었는데 지금 2009년에 제가 2009년인가 10년에 갔으니까 지금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 그게 유해한지 위해한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위해할 거니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세 번째 PFAS라고 하는 게 발생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정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 모래에서 이렇게 바늘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폐기물에는 다 아시겠지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게 EPR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PFAS는 사실은 PFAS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공공의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한테 규제를 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들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을 주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PFAS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1차, 2차, 3차 고도 처리까지 할 수 있지만 PFAS를 배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물론 1종부터 5종까지 배출량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4차 처리를 해서라도 PFAS가 공공의 영역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좀 돼야지 우리가 정수 문제에서 PFAS를 뭐 정수 처리하고 이런 거는 너무 사전 예방적인 오염원 관리 차원에서는 좀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1차 미세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PFAS처럼 4차 처리를 해서 왜냐하면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EPR의 개념으로 확장된 EPR의 개념으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참 많이 없습니다. 이게 유해한지도 모르겠고 위해한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발견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외국은 잘하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영역은 논의는 하되 너무나 이 불안한 부분들을 국민이나 뭐 시민단체나 정부가 너무 나서서 이것까지 막 해야 되고 막 1나노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규제이거나 과도한 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민 박사님께서 중요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PFAS 같은 경우에
그 사후 관리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걸 사후 관리하고 그걸 처리하고 하는 그 이전에 제조 생산 부분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량화하고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그러면은 그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그 5분의 토론 그리고 3분 발제자의 그 답변이 또 코멘트가 있으셨는데 플루에서 꼭 질문이 필요하신 분 말씀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당국대 독구석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 내용인 것 같아서 많이 공부했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도 이제 이 피파스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좀 이렇게 지켜봐왔는데 미국이 2029년서부터 시행을 하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지금의 정수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비용 같은 경우도 연 2조 원 정도의 고도정수 처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BC에 대한 벌써 이미 분석이 끝났고요. 그 BC를 할 때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가를 봤더니 그 보건 쪽에 이 PFAS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그리고 PFAS로 인하고 3만 명이 이걸로 인한 질병을 걸린다라고 하는 보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회를 설득시켜서 그 예산을 2조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됐어요. 그것이 결정이 돼서 결국 2029년서부터 법 시행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 포럼을 여러 해보면서 보면 항상 토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확보를 못해요. 결국 기재부를 설득 못합니다. 거기엔 BC의 문제가 딱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000명이나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매년 3만 명이 병을 든다는 것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이거에 대한 유해성들이 얼만큼 이게 문제가 됐으면 거의 70ppt에서 4로 됐다는 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얼만큼의 실태가 위중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연구가 돼서 기재부가 도대체 온 국민이 이렇게 이로 인해 갖고 죽어가고 있고 또 이거에 의해서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에는 실태 조사가 일단 보건 쪽에서 올라와야지 이거에 대한 유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BC가 나오고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막연하게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것들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환경부에서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 기재부에서 예산 안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도 계속 봐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생수병 이런 데서 리터당 1억 개, 심지어는 라떼 먹으면 2조 8천 개가 나온다.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미세 플라스틱에는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계신 분, 우리 이창환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물질을 보면 분자가 보통 2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화학물질은 대부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놔면 이게 화학 유해화합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농도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미량입니다. 극미량인데 이거를 개수로 세기 시작하면 이게 2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노 플라스틱 같은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 그리고 그냥 없어요. 그죠? 근데 나노 플라스틱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어요. 2조 몇 개가 어떻게 나오냐. 도저히 못 먹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쓴 화학 물질이 결국은 수중에 들어가서 그 나노 플라스틱으로 카운팅이 되면 결국은 수돗물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죠? 생수에도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금 우리나라만이라도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화학 물질만 일단 나오면 용출돼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노 플라스틱으로 카운팅되지 않나. 이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 독구석 교수님 말씀은 일단 그 PFAS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제도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또 선도화하는 이런 위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질문, 코멘트 간단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먹는물 검사기관 협회 회장 이성우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 협회가 설립된 지는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야의 석학들도 계시고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그 열심히 그 국민들의 먹는 물 관리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게 된 자리가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 질문보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지금 저희들 현황에 대한 오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물 관리라는 게 사실 저기 요점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 지금 먹물 관리라는 게 사실은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법으로 다가가려면 그게 잘 현장에서 이행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과부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기본이 돼야만 우리 그 법도 유지가 되는 거고 제도도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과연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 지금 이 미래 발전에 대한 그런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고려 없이는 사상누각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먹는물 검사 기관이 78개인데 그중에 50개가 민간기관입니다. 근데 그 민간기관이 국민들에게 의뢰받고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20년 전에 이 고시되어 있는 그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120만 원 하는 항목을 저희는 26만 원에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때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 기관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가? 사실 우리 우리 협회가 설립된 이유도 21년도 감사원이 환경부 감사를 추진하면서 고민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수돗물, 이 붉은 수돗물과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원이 확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기본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있었고 먹는물 검사기관들이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검사를 한다라는 어떤 이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자정 노력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 그 설립을 했고 그 당시에 감사원이 핵심으로 봤던 게 수수료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셨는데 결론적으로 감사원에서 보고는 그 부분은 어떤 기업의 운영 기법으로 충분히 극복해라는 정도로만 나왔고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기관 50여 개 검사기관들이 거의 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내일 다음 달 직원들 급여 줘야 할 걱정해야 되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런 현실을 극복하려 하더라도 환경부의 한 부처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일단 기재부에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커트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돼서 커트되고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분석은 누가 할 것이며 이 분석을 여기까지 과연, 말씀하셔도 네. 지금 이제 충분히
여기 지금 공감대가 알겠습니다. 제가 형성됐으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 입법 그만하셔도 조사관님, 됩니다. 네, 입법 조사관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공업용수를 공공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충분히 거기에 공감합니다. 저희 먹는 물 민간 기관들 하는 또는 우리 국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도 과연 근데 지금 경제재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요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지역 특히 지방에는 노령인 친구들만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허가받은 지하수를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들 어려워하시고 그게 또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영역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마이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유해화학 물질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그 국가 예산이 R&D 또 혹은 그 기관의 이 제도 확립에 좀 필요하다. 아까 그건 그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하실 때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먹는 물 수질 기관이 민간과 지금 공공 영역으로 나눠 있는데 민간 쪽에서 그 대가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별도로 따로 논의를 해야지 오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토론에 그 과제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두 분 꼭 코멘트 없이 질문만 하십시오. 이제. 질문은 없고요. 그냥 코멘트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먹는 물하고 수돗물이 다른 줄은 몰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습니다. 근데 느낀 게 민영화의 위력이 정말 큰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중요성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수 부분도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는 댐도 민영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법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사실은 물관리 일어나는 그 전에 물관리를 누가 이원화 시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패널 사건 때문에 사실 물관리가 이원화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결국 정부에서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의 법 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개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개악이 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고려해 가시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안이나 그 질문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분 발표, 5분 패널이 있었고 풀브에서 여러 가지 이 질문 그리고 제안이 있었는데 크게 저는 4가지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대상 물질이 첫 번째는 소위 PFAS라고 하는 과불화 화합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세 번째로는 소독 부산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얘기 나왔던 조류 독소 문제 그리고 맛냄새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앞에 미세 플라스틱하고 과불화 화합물 쪽은 환경부에서 또 환경과학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속히 여기에 대한 R&D 투자도 좀 늘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적인 그 정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지금 3시간이 넘었는데요.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이 담당 책임 의원이 계십니다. 건국대학의 오늘 그 한국 상하수도 학회장을 맡고 계신 권지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